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오늘은 지난달 8월에 완독한 책 4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단테의 신곡, 벌거벗은 한국사 고려편,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이렇게 4권인데 간략하게 소개하고 저에게 8월 최고의 책은 무엇인지 말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먼저 책 난이도입니다. 우측으로 갈수록 어려웠던 책입니다. 벌거벗은 한국사는 고려편만인지는 몰라도 고려 역사를 잘 모르는 저에게도 정말 쉬웠습니다. 제가 역사를 잘 알지 못하고 영역과 내용이 방대해 항상 역사책 읽으면 어렵다고 느꼈는데 이 책은 정말 쉬웠습니다. 그리고 신곡은 제가 물음표를 쳤는데 이게 중간이라기엔 애매하지만 어렵다 하기도 애매해서 이렇게 잡았습니다. 왜 그런지는 이따 신곡 소개 때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벌거벗은 한국사 고려편입니다. 조선 전에 있었고 그만큼 흔적과 기록이 상대적으로 적어 조선보단 멀게 느껴져 덜 친숙하고 잘 모르는 고려 이야기를 쉽게 정리한 책입니다. 고려 전체 통사라기보다는 고려 역사 중 유명한 인물과 사건 몇 가지를 추려 정리한 책인데 이야기처럼 쉽게 정리가 돼 있어 읽기가 편했습니다. 최근 918년 왕건이 고려를 건국하고 어떤 방법으로 왕권을 강화하고 고려로 삼국통일한 과정을 먼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태후의 시대를 연 천추태후 이야기, 드라마로도 나와 유명한 고려 거란 전쟁을 통해 서희, 도순 검사 양규, 강감찬의 기주대첩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수도를 옮길 뻔한 서경 천도운동과 승려 요청과 인종의 이야기, 원나라 제1황후가 된 고려 여인 기왕후, 그리고 기왕후와 고려 개혁군주인 공민왕 사이 대립과 공민왕이 사랑한 원나라 공주이자 아내인 노국 대장 공주와의 사랑과 비극, 공민왕의 스승이 된 신동과 그의 최후, 고려의 마지막 충신인 최영과 조선을 건국한 이성계 둘 사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몇 가지 사건과 인물만 추린 거지만 고려사가 처음인 분에겐 충분히 탄탄한 내용입니다. 결국 책은 새로운 나라를 건국하겠다는 큰 뜻을 품고 시작한 왕건의 고려는 어떤 굴곡을 거쳐 이성계에 의해 멸국해 조선이라는 새로운 국가의 양분이 되었는지 시작과 끝을 알게 해줍니다. 좌측에 계신 분이 왕건이고 우측에 계신 분이 이성계입니다. 책을 읽으면서 느낀 건 아무래도 결말을 알기에 읽는 내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운이 남는데 이는 만국 역사의 공식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다 읽으면서 이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았다면 더 오래 갈 수 있었을까라는 고민도 하고 나였다면 이 상황에서 다른 판단과 생각을 할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을 가졌습니다. 그게 역사를 읽는 또 다른, 특히 비극이나 만국의 기록을 읽을 때 느끼는 감정일 겁니다. 강릉 고려성을 제가 가져왔는데 만국의 흔적이 얼마나 수참한지 잘 보여준다 여겨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가 원래 강릉 동해안을 지킨 성인데 고려 초기엔 여진의 침략, 고려 말기엔 왜구의 침략을 겪은 성입니다. 당시 강릉 주민이 침략과 약탈을 대비해 축성한 호국성이라 추측 중인데 지금은 사진에 보신 것처럼 허물어져 본래 모습을 찾아보기 힘들어요. 정말 좋은 책이지만 아쉽다고 느낀 부분도 있습니다. 바로 고려하면 떠오르는 사건과 인물이 더 있는데 빠졌다 느껴서입니다. 왕건이 고려를 건국할 계기가 된 궁예, 고려 초기 왕권 강화를 이루고 개혁군주기도 하면서 폭군이라고 불린 광종, 무관이 반란을 일으켜 100년간 나라를 지배하게 만든 무신정변, 그리고 고려와 몽골의 싸움인 여몽항쟁입니다. 이 4가지가 빠지니 허전한 느낌이 들었어요. 유튜브에 벌거벗은 한국사 치면 다 나오길래 책으로 못 읽어서 유튜브로 보고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이는 고려하면 뺄 수 없는 인물과 사건들인데 빠져서 의아했어요. 벌거벗은 한국사 고려편 소개는 여기까지 하고 이제 다음 책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 책은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입니다. 사실 이것도 제목이 순화된 거고 원어는 How Democracies Die, 즉 어떻게 민주주의는 죽는가라 합니다. 민주주의를 붕괴하는 조건은 결국 민주주의, 즉 다원주의와 다양한 국민의 뜻을 무시하는 독재자가 나오는 순간이거든요. 그럼 민주주의를 붕괴시키는 위기신호란 무엇인가? 바로 독재 성향을 가진 인물의 특징과 정치권 행동에 나타난다고 말합니다. 이 책은 초반부의 원리와 공식을 설명합니다. 그러니 적을 것도 많고 잠깐 어려워요. 대신 그 파트만 지나면 사례를 설명하니 급격히 쉬워지는 책입니다. 이런 공식인 책이 은근 흔한데 대표적으로는 국가는 왜 실패하는가, 그 책도 이럽니다. 많은 사람이 보통 초반 읽다가 힘들면 그만 읽잖아요. 저는 그냥 계속 읽어보시길 추천합니다. 왜냐면 초반부가 가장 어려운 책도 꽤 흔해요. 하다못해 가끔은 처음에 전체 줄거리와 질문 등 설명하는 서문이 가장 어려웠던 적도 있었거든요. 그러니 특정 부분과 파트만 읽고 그 책 난이도를 측정하는 건 포기와 오해로 부르니 다 읽어보길 추천합니다. 아무튼 다시 말해보자면 이 책은 여러 사례에서 나온 공통점으로 패턴을 분석한 책이기도 하고요. 읽는 내내 어라? 싶었던 책입니다. 왜냐면 소름 돋을 정도로 우리나라뿐 아닌 각국 정치, 특히 미국 정치랑도 너무 비슷하다 여겼고 횟수가 증가해서 이제는 흔해진 사례라 여겼거든요. 이 책 소개 상세 페이지랑 뒷표지에 나오는 내용인데 이렇게 정의합니다. 민주주의 위기를 알리는 구체적인 신호들. 기성 정당과 정치인들이 포퓰리스트와 손잡는다. 정치인들이 경쟁자에게 반국가 세력이라는 낙인을 찍는다. 선거에서 패배한 정당이 음모론을 제기하며 결과에 불복한다. 대통령이 의회를 우회해 행정명령을 남발한다. 의회가 예산권을 빌미로 행정부를 혼란에 빠뜨리거나 석연치 않은 이유로 탄핵을 추진한다. 정부가 명예훼손 소송 등으로 비판적인 언론의 입을 막는다. 어때요? 정말 요즘 흔해진 현상 아닌가요? 이 책은 저자가 트럼프 당선을 보고 작성한 책입니다. 왜냐면 둘은 트럼프는 전형적인 독재자 성향을 지닌 인물이며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인물로 여겨서입니다. 실제로 책에서 말하는 독재자 공식을 트럼프는 이미 후보일 때 다 시행했고 당선 후에도 계속했다고 강조해요. 그러면서 저자는 민주주의에서 국민보다 더 중요한 존재가 있다고 말합니다. 민주주의를 지키는데 국민보다 더 중요한 존재는 바로 정당이라고 해요. 정당이 깨어 있어야 애초에 독재자가 정치판에 발들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하기 때문이죠. 책에서 정당은 독재자를 막기 위해 기꺼이 당익을 포기할 각오가 돼 있는지를 질문합니다.
나와 같은 단 혹은 같은 진보, 같은 보수를 택했더라도 그 사람이 문제가 많고 독재 성향이 있는 거로 판단된다면 기꺼이 반대 가치관을 지닌 당과 연합해 그 사람이 권력과 기회를 잡는 걸 나서서 막을 수 있냐는 거죠. 선거 패배가 독재자가 당선되는 것보다 두렵다고 여기는 순간 당은 극단적 인물, 포퓰리즘과 손잡아 국익과 국민은 뒷전이 되고 정치적 폭력을 묵인하거나 정당화해 독재를 허용합니다. 그때부터는 그저 파벌 싸움이 되고 자기 당익을 위해 국민과 국익을 포기하게 되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국민은 개개인 삶이 힘들어 분노로 투표하기도 하기에 당이 필터 역할을 잘 해야 한다고 봅니다. 저항과 잘못을 바로잡는 건 국민의 몫이나 그런 일이 시작도 안 되게 하는 건 당의 역할이에요. 이런 말이 있잖아요. 처칠이 한 말인데 모든 나라는 그 나라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를 갖는다는 말이 있는데 저는 다르게 생각합니다. 애초에 그런 후보밖에 나오지 못하는 사회에서는 국민 수준에 맞는 지도자는 나오기 힘들고 그런 후보만 나오게 조정하는 건 모두 정당의 책임이라고요. 예시로 제가 오스트리아를 가져왔는데 책에서는 대선 때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정당이 당익을 포기하고 연합전선을 꾸려 독재자 성향이 있는 후보를 패배시켰다며 당 역할을 잘 해냈다는 예시가 나옵니다. 하지만 최근에 오스트리아는 시민이 투표로 나치 후예이자 나치즘을 찬양하는 당을 제1당으로 만들었거든요. 얘네들인데 오스트리아의 자유당입니다. 말이 자유지 결국 민주주의를 지키는 가장 핵심 역할은 시민이 아닌 당입니다. 앞서 말했듯 국민은 삶이 힘들어 분노로 표를 표출하기도 하고 속아서 뽑기도 하거든요. 때문에 당이 깨어있어야 민주주의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정말 유용한 내용이 많고 소개 못한 내용도 많으니 흥미 있으시면 한번 읽어보시길 권합니다. 참고로 이 옆에 사진은 오스트리아랑 상관없습니다. 그냥 시위하는 사진이길래 가져와 봤어요. 다음으로 소개할 책은 단테의 신곡입니다. 이분이 단테시거든요. 단테가 상상으로서 내려간 저승 이야기고 묘사가 사실적이고 자세해 작품성을 인정받는 고전입니다. 그리고 단테가 저승을 너무 사실적으로 묘사해서 몇몇 사람은 단테가 진짜 저승 여행을 했다고 믿었습니다. 그 정도였어요. 저는 열린 책들 출판사 합본판으로 읽었는데 표지가 다음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옥, 연옥, 천국 이렇게 세 장소로 구성되어 있는데 표지 그림 자세히 보면 위 장소는 천국, 중간은 연옥 속 존재, 맨 아래는 지옥에서 고통받는 영혼 그림이 배치되어 있어요. 지옥이 제일 밑에 있고 천국이 제일 위에 둠으로써 두 공간 높이도 표현했습니다. 천국, 지옥은 알아도 연옥은 잘 모르는 분도 계실 텐데 설명드리자면 연옥은 지옥에 갈 죄는 아니나 천국에 가기엔 죄가 있어 죄를 씻어나가는 영혼이 모이는 장소입니다. 단테 신곡이 인류 문학과 문화사에 남긴 가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기독교를 포함한 여러 작품서 표현하는 지옥, 연옥, 천국의 모습의 토대이자 시초가 신곡입니다. 그 전에도 저승이 있긴 하고 대략적인 이미지는 있었는데 단테 신곡 속 묘사로 확고히 자리 잡았습니다. 지금 천국, 지옥, 연옥은 모두 단테 신곡 모습을 모방했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 전에는 죽은 영혼이 가는 공간이 무조건 저승으로 가는 건 아니고 이승에도 떠돈다고 믿는 등 삶의 영역과 죽음의 영역이 확연히 분리가 되어 있진 않았어요. 하지만 이후 서서히 분리되었죠. 그리고 독일 철학자 프리드리 엥겔스는 단테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최후의 중세 시인이며 최초의 근대 시인이라고요. 이런 관점에서 보자면 신곡은 1320년에 나온 책이며 르네상스 초입에 나온 책이니 중세의 마지막이자 근대의 시작을 알린 문학책이라 할 수 있습니다. 지옥이란 무엇이고 우리 죄란 무엇이며 삶은 무엇인가? 어떤 자가 지옥에 가는가? 어둠을 해치려면 무엇을 따라야 하는가라는 시대를 넘어 인간이라면 고민하는 질문을 하게 해주는 책이라고 봅니다. 여러분에게 책 흥미를 더 주기 위해 극 초반부 이야기만 간단히 소개하려고 합니다. 단테는 어두운 숲속에 올바른 길을 잃다가 표범, 사자, 암늑대를 만납니다. 이 존재에 의해 두려움에 떨고 희망을 잃으나 베르길리우스 영혼이 그의 길잡이가 돼주며 저승으로 가는 올바른 길을 찾습니다. 지옥에 들어가는 입구엔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라 써있으니 둘은 그 입구에 들어가며 저승 여행이 시작됩니다. 이 내용만 보면 평범한 이야기 시작부로 보이지만 이는 고전소설 특징을 잘 보여주는 대목입니다. 사실 고전 특징이 많은 비유를 넣어 수많은 해석이 가능한 영역이 되기에 뜻을 알고 읽을 때와 모르고 읽을 때가 완전 다르다는 게 특징이거든요. 그리고 이 책은 집필 당시 단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도 알아야 이해가 갑니다. 단테는 당시 피렌체에 정치 생활을 했으나 쫓겨나 망명 생활을 이어가던 중이었어요. 즉 어두운 숲속에 올바른 길을 잃었다는 당시 단테의 상황이라 보시면 됩니다. 책에서 실제로 진짜 이렇게 묘사해요. 어둠 속속에 올바른 길을 잃다가라고요.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앞길이 막막한 거죠. 그리고 표범은 음란한, 사자는 오만, 암늑대는 탐욕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베르길리우스는 신곡서 인간의 지성을 상징합니다. 고대 로마 시인이자 고전 아이네이스를 집필하신 작가인데 개인적으로 단테가 존경한 분이거든요. 이분이 자신을 구해주고 올바른 길을 찾아준 건데 결국 해석하면 앞길이 막막해 길을 잃었는데 음란한, 오만한, 탐욕이 자신을 더욱 괴롭혀 두려움에 떨고 희망을 잃어가지만 지성 덕에 위 세 가지 요소와 어둠을 뚫고 올바른 길을 찾았다는 내용입니다. 이분이 베르길리우스예요. 신곡은 이런 식으로 비유가 정말 많습니다. 심지어 단테만 아는 비유도 있어요. 그리고 책은 지옥 입구 문구도 말하는데 여기 들어오는 너희들은 모든 희망을 버릴지어다. 지옥 입구에 들어가는 존재는 희망을 버리라 말합니다. 즉 지옥이란 희망을 잃은 세계가 아닐까? 다르게 말하면 희망을 잃지 않으면 지옥조차도 지옥이 아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해줍니다. 결국 그 삶이 지옥이냐 아니냐를 나누는 건 희망이라고 단테는 보았다고 여겼어요. 이 옆에 있는 건 로댕의 지옥의 문이라는 작품인데 이게 단테 신곡 지우편 보고 만든 문입니다. 로댕은 단테 팬이었거든요. 여기 문에 나오는 영혼도 다 신곡 지우편에 나오는 영혼을 조각한 거고 이 위에 생각하는 사람도 단테를 조각한 거라고 합니다.
합니다. 결국 생각하는 사람은 단테인 거죠. 신곡을 이해하기 위해서 알아야 할 요소가 몇 가지 있습니다. 단테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와 당시 시대상 배경, 역사, 기독교 문학 등을 알아야 합니다. 단테는 베아트리체라는 여성을 짝사랑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고요. 단테는 정치 생활을 했으나 단테 쪽 당이 패해 만명 생활을 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핵심이니 알아야 합니다. 결국 신곡이란 자신의 첫사랑이자 짝사랑 베아트리체라는 은총을 만나기 위한 여정이자 소망이거든요. 책에서도 베르길리우스는 베아트리체가 보낸 영혼이라 나오거든요. 그럼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다시 만날 수 있는지는 직접 읽으셔서 확인하시길 추천합니다. 참고로 베아트리체라는 여성은 진짜 그냥 일반인인데 단테가 짝사랑했으나 이루어지지 못했고 일찍 사망하신 여성의 이름입니다. 말 그대로 일반인입니다. 신곡 배경을 이해하기 위해 단테 정치 생활을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시 피렌체 정치는 이런 식으로 갈린 상황이었어요. 교황파인 겔프파와 황제파인 기벨린파가 다투고 있었고 그 겔프파가 이겼는데 그 겔프파서 또 백당과 흑당으로 나뉘거든요. 백당은 교황이 정치에 간섭하는 걸 반대하는 당이었고 흑당은 교황이 더 긴밀히 정치에 관여하길 원했던 당입니다. 단테는 백당에 해당되고 흑당이 승리해서 만명 생활을 했습니다. 단테가 이런 상황이었다는 걸 아시고 읽으면 더욱 이해에 도움이 됩니다. 지금부터는 신곡에 대한 개인적 생각을 말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불멸의 고전이고 명작이지만 굳이 꼭 읽을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소설은 크게 그 시대의 역사와 상황, 저자 삶, 철학 등 부가적인 요소를 알아야 이해 가능한 소설이 있고 그냥 소설 속 세계관만 잘 숙지해도 이해가 가능한 게 있는데 전자인 경우는 따라가기도 어렵고 이해하는데 에너지와 시간도 오래 걸리거든요. 근데 단테 신곡은 전형적인 전자에 속합니다. 소설 속 세계관만 알면 이해되는 게 아닌 알아야 하는 내용도 많고 그만큼 각주가 많아 몰입이 끊긴다는 느낌이 강했어요. 거기에 교훈을 대체할 작품은 찾아보면 많을 테고 현대 읽기에는 종교적 가치관과 단테 개인 취향에 맞춰 죄인이 정해지니 편협하다는 느낌도 저는 받았습니다. 예시로 단테 가문은 트로이 쪽이라서 트로이 전쟁에 활약한 그리스 영웅을 악하게 묘사하거나 지옥에 갔다고 표현해요. 트로이 목마 작전을 짠 오디세우스도 지옥에 갔다고 합니다. 물론 교훈은 당연히 있죠. 하지만 그게 신곡에서만 읽을 수 있는 교훈은 전 아니라고 봅니다. 인류 문화적 가치는 크나 이야기 자체로만 보면 꼭 읽을 필요는 없어요. 이 책은 다른 고전에 비해 읽는 어려움에 비해 더 값진 교훈을 가졌느냐고 묻는다면 잘 모르겠다가 제 대답입니다. 좀 더 직설적이게 말하자면 저승편이 다 했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연옥 천국은 이해와 몰입이 힘들었어요. 기독교 역사, 문학을 알아야만 읽히는 내용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기회가 되면 한 번을 읽었으면 좋겠다라고는 여깁니다. 굳이 죽기 전 읽어야 할 이야기는 아니라고 봐도 이 책이 무슨 질문을 하고 어떤 가치를 남겼는지 읽으면서 직접 판단하길 바라거든요. 서구 저승 세계관 시촉격인 책이니 한 번쯤은 읽을 수 있으면 읽어보자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해서 신곡 소개는 마칩니다. 마지막으로 소개할 책은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입니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거기에 최근에 나온 넥서스 저자인 유발 하라리의 인류 3부작 중 마지막 편인데요. 지금까지 인류가 만들어온 개념과 사상 등 세상을 통해 앞으로 인류가 새로 만들어갈 21세기는 어떤 모습이며 거기에 어떤 문제가 나올지 예측하는 책입니다. 문제를 예측하고 거기에 대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동시에 우리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질문하는 책이죠. 사피엔스, 호모데우스를 읽었다면 문제없이 읽힐 난이도고요. 그리고 이 책도 읽는 내내 어라? 싶었던 책입니다. 왜냐하면 이 책이 2018년에 나왔는데 책이 예측한 미래를 읽는 내내 지금과 너무 유사해서요. 그래서 무서웠다는 느낌도 받았어요. 인류 3부작은 어떤 책인지 간략하게만 설명드리자면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이렇게 3권인데요. 각각 다음 내용을 질문합니다. 사피엔스는 인간은 어떻게 최강의 종이 되었는가 말하고요. 호모데우스는 인간은 어떤 존재가 되었고 인간은 앞으로 어떤 존재가 될 것인가를 말합니다. 그리고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은 기술은 인간 사회를 어떻게 만들 것인가 말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은 우리에게 무엇을 경고하는지 그중 한 가지만 일단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로 알고리즘의 위험성을 고발합니다. 알고리즘 탄생이 우리 인간 사회가 현재 만든 믿음과 종교를 신화 즉 죽은 믿음으로 만들어내고 개인을 얼마나 무력한 존재로 만들어낼 수 있는지를 경고합니다. 예시로 우리가 지금 믿는 자유의지라는 개념과 자유, 평등, 결코 양도할 수 없는 개인의 권리와 인권 등 개념이 결국 현재 우리 사회의 믿음이자 종교인데 이게 신화라는 죽은 믿음으로 전락할 위기가 증가했다고 합니다. 특히 자유의지 실체가 무엇인지 이야기하며 그걸 알고리즘과 비교하는데 무섭다는 느낌도 좀 받았어요. 그러면서 책은 인간은 이제 알고리즘과 경쟁해야 하는 지경에 이를 것이다 라고 하는데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과연 있나 싶어 만막하다는 느낌도 받았습니다. 사실 기술 발전과 혁신은 언제나 있어 왔으나 AI를 포함한 알고리즘은 과거 혁신과 무엇이 다르고 왜 더 위험한지도 분석하는데 그냥 무섭다는 감정밖에 안 들었어요. 이미 현실 되어가는 것 같고 돌이키지 못할 것 같고 나 혼자서 막지도 못할 것 같아서요. 결국 책을 읽으면 우린 앞으로 어찌 해야 하는가라는 미래를 질문하게 됩니다. 알고리즘이 노동 환경과 일거리에 어떤 영향을 줄까? 정치, 경제, 제도, 사회 체계는 어떤 방향으로 바뀔까? 2018년에 나온 책이지만 이미 책대로 진행되었다고 느껴지는 현재 아직 늦지 않았을까? 알고리즘이 우리가 이룩한 무엇을 무너뜨리고 새로 만들어낼 것인가? 알고리즘하고 어떻게 공존해 우린 살아남을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린 앞으로 어찌해야 하는가? 이런 질문을 스스로 계속하게 해주는 책입니다. 그래서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이 책에 대한 개인적 생각으론 이 책이 유발 하라리 작품 중 가장 안 유명한 책이거든요. 하지만 개인적으로 가장 재밌고 현재에 더욱 절실하고 필요하다 여기는 책입니다. 사피엔스 호모데우스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순으로 흥행했는데 개인적으로는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 호모데우스 사피엔스 순으로 유익하다 여기며 재밌게 읽었습니다. 급격히 변하고 기술이 스스로 습득하는 단계까지 도달한 시대일수록 미래를 예측하고 개선할 가능성을 제시하는 책은 더욱 소중하고 절실해진다고 여겨요. 결국 해당 책은 인간이 만든 기술을 스스로 통제하지 못하는 상황과 기계와 경쟁하는 시대가 오기 전에 고쳐보고 예방하기 위해 읽어야 할 책 중 하나라 여깁니다. 제가 앞으로 찾아올 AI 미래를 위해 읽어야겠다라고 여기는 책이 총 4권인데 그중 한 권인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을 이제야 읽었습니다. 나머지 책도 얼른 알라딘 중고 매장에 등록되길 기다리겠습니다. 그럼 앞서 4권 중 8월 최고의 책은 무엇이냐 예상하셨겠지만 바로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입니다.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야 할 지속 가능한 사회와 미래를 위해 급격한 기술 변화 대비를 위해서라도 읽어 생각해 봐야 할 책이라 여깁니다.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 중 고민 많이 했는데요. 어떻게 민주주의는 무너지는가는 우리 사회에 한정하나 21세기를 위한 21가지 재현은 급격히 바뀌고 있는 현 사회에서 세계 전체와 미래를 말하기에 더 중요하다 여겨서 선정했습니다. 동시에 알고리즘이 지배한 사회와 민주주의 전복 중 무엇이 더 대비와 회복이 힘들까 고민한 결과 알고리즘이 부르는 부작용에 더 대비가 힘들다고 판단해서 선정했습니다. 저는 확실하게 독재는 시민의 힘으로 사람의 힘으로 혹은 외신이나 동맹국 힘으로 해결이 가능할 거라 확신하거든요. 하지만 알고리즘은 모르겠어요. 능력 올랐잖아, 편해졌잖아 하면서 위험을 무시하고 합리화할 것 같아요. 그래서 더 중요하다 여겨 선정했습니다. 그러니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오늘은 이렇게 해서 8월에 완독한 책과 최고의 책을 소개했습니다. 오늘 내용이 부디 유익하시고 여러분에게 독서 욕구를 자극했길 바랍니다. 이렇게 책 몇 권 읽고 영상 몇 개 만들었을 뿐인데 정신 차려보니 벌써 6, 7, 8월이 끝나고 9월이 왔다니 뭐가 신기하고 씁쓸합니다. 사실 저는 사계절 중 여름을 제일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또 여름을 떠나보낸다니 아쉽습니다. 그러니 내년에 다시 만날 여름을 기대해야겠죠.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도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올 테니 또 만나길 기대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책 읽는 백수였습니다. 감사합니다.